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긴 시간 만찬을 가졌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300m로 늘렸습니다. 이것이 김진표 의장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고요. 또 김 의장은 개헌을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전언을 했고, 대통령실은 원론적 답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도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또 국회의장은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등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소통은 좋아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소폭 개편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수석 자리가 신설이 됐고요. 이관섭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명이 됐죠. 홍보수석도 자리 이동이 있었고요. 국가안보실 2차장도 새로 채워졌습니다. 인사 논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터라 이러한 변화가 국민과의 소통의 단초들이 되나가길 기대해 보는데, 여권 내부도 시끄럽죠? 오늘 10분 인터뷰에서는요, 최근 여권 내 청년 정치인 갈등과 관련해서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 10분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승호 대변인, 이 여권의 청년정치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일석이조, 그리고 국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문자 샵 9730으로 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지난주에 취임 100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주말을 거치면서 103일 만에 첫 쇄신이다. 또 어떤 매체는 104일 만에 첫 쇄신이다. 어쨌든 정책 컨트롤 타워의 정책 기획수석 자리, 그리고 또 대통령의 입 스피커죠. 이 대변인 홍보수석 보강한 윤석열 대통령. 박 기자님, 103일 만이 맞아요? 104일 만이 맞아요? 예, 좀 헷갈리는데 하나를 세느냐 빼느냐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103일, 104일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취임 100일쯤에서 뭔가 이제 쇄신의 그 행동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게 뭐예요? KBS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KBS 보도에 따르면 104일이에요. 네. 헷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는 날짜보다는 지금 이제 쇄신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 정책 컨트롤 타워와 홍보를 보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자리가 바로 정책기획수석인데, 여기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임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 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이 됐고 임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이제 예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어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혼선이 빚었던 만 5세 취약 연령 하향 문제들, 이런 것도 주 52시간제 개편, 이런 것들을 놓고 정책적인 혼란이 있었는데 혼선을 좀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이관섭 신임 정책기획수석이 들어서게 된 거고,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그것도 국민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고 기대가 된다, 이런 안팎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이제 들어와서 이 대통령의 의중을, 이른바 이제 윤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민심을 좀 잘 캐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물은 아니다. 사실은 인수위 시절부터 매일 브리핑을 이제 김은혜 전 의원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나가느라고 배현진 의원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지사 열심히 뛰었지만 이제 일단 낙선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돌아온 거라 너무 익숙한 인물이고, 이관섭 부회장은 많이 들었는데 했더니 산업부 장관 하마평에 그렇죠. 올랐던 인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책과 조직의 달인
우리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제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그런 거였군요. 네네. 본인도 평가를 좀 모르는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정체성. 뭐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제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도 익숙하지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제 익숙한 인사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얘기 나왔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인데 같이 일해본 사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경험하면서 검증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찾는 그런 어떤 인사 스타일을 한 번 더 보여준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뭐 이관섭 신임 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두 인사 모두 이제 위험 요소를 하나씩 좀 안고 있는데 하나는 뭐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지금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죠? 이제 지난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 지난 지방선거 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막판에 터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본인이 이제 인정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경찰 수사를 피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석에 임명되자마자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그 공개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장 이제 야당에서는 그게 이제 수사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위험 요소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관섭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제 정책기획수석으로 임명을 할 때는 각 부처나 혹은 이제 각 수석실 간에 정책을 좀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이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관섭 수석 자체가 산자부 정통 관료 출신, 그렇죠. 산자부 차관까지 하고 이제 나왔었고 그 뒤로도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그 사장을 지냈는데 한수원 사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소위 이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해서 사표를 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앞뒤나 어떤 그 뭐 진보 보수를 오가면서 전체 조율을 하는 역할보다는 방향성이 좀 너무 또렷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야당과의 조율이나 뭐 여당과의 조율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현재 대통령실 상황에서는 적절한 인사일지를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 약간 좀 유보적인 시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인사 개편에 대해서 뭐 인적 쇄신 요구는 여야 모두 있었으니까 박 기자님 뭐 여야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실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특히 이제 홍보 라인이 좀 바뀌면서 이게 좀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인적 쇄신이 아니다. 뭐 기능 보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지질 문제도 그렇고 인사 문제였는데 아니 이 인사 책임자인 뭐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뭐 복도기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윤재순 총무비서관 다 책임 안 졌다. 근데 지금 이 정책 수석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인사 그 홍보 수석을 바꾸는 걸로 끝낸다? 이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 나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로 나온 게 지금 내각에도 빈자리들이 있어요. 두 군데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 사퇴해서 비어 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오랫동안 공석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이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제 후보자 단위에서 낙마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시급한 자리가 두 자리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마평이 나오는 게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안팎에서 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측에서도 그렇고 거기다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보도까지 나온 게 이제 사실 이제 지난 7월에 나경원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관련해가지고 명예사회복지학 박사를 이제 순천향대에서 받았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마평이 좀 본격화되다 보니까 혹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기우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와 함께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전당대회가 여당에서 치러지게 되면 대표 후보군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에도 거의 될 뻔하다가 이준석 대표와의 마지막 승부에서 2위로 패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일종의 이제 당대표 이제 교통정리의 측면도 이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낙마한 지 얼마 안 된 그 교육부 장관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승일 서울대 교수입니다. 네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부 차관까지 지낸 이제 전문 인력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전문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네네. 있어요. 내각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야. 근데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권에 많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과연 이 보건복지부 장관 좀 내정이 됐고 아니면은 하라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 좀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KBS 인터뷰에 오셔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제가 복도에서 스쳤는데 요 보도를 먼저 봤으면 물어볼 텐데 아 복도에서요? 이 보도를 오늘 보는 바람에 네. 지난주에 못 물어봤네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나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2.2%로 네네.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떨어진 65.8%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2주 연속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긍정평가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6.9%포인트 올라가는 모습. 네. 또 60대에서 6.8%포인트 그 세대로 보면 6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호남과 인천, 경기 뭐 중도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한 거 아니냐. 회복세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자세한 사항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임 작가님, 네. 바닥을 쳤다. 지금 박 기자님 얘기하셨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전반적으로는 지금 20%대까지 하락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좀 너무 낮다고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네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결집 현상의 결과로 이제 바닥을 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행보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의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여론을 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통령도 뭐 도어스태핑이라든지 혹은 뭐 수석회의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하는 발언들이 초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급진적인 방향의 이제 어휘 사용이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반등할 수 있는 요소들은 갖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사실은 지금 60대, 70대 좀 뭉치는 모습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에게 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좀 지켜주자. 이런 분위기가 뭐 지역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세대적인 면에서도 좀 감지가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부정 그 여론조사 비율이 워낙 높아요. 지금 60%를 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세부 지표로 평가하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부정 평가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좀 이제 강하게 부정하는 분들의 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그만큼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고 그분들은 자기 어떤 의견을 잘 바꾸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반에 좀 정권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쇄신하지 않으면 30%대 초반에 이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되면 네. 국정 동력을 확보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제 인적 개편이라든지 뭐 정책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이제 하락은 멈췄다. 소폭 반등 이 정도인데. 자,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사례를 들었던 뭐 이재호 고문의 이야기에 따르면 17%까지도 내려갔었다. 네, 그때는 광우병이란 큰 이슈가 있었다. 각고의 노력을 해서 대통령도 반성하고 사죄하고 하면서 1년 걸려서 50%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 집권 여당이죠. 국민의힘은 내부가 시끄럽잖아요.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이제 가처분 기다리는 상황이고 네. 이번 주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어요. 전당대회가 언제냐? 아직 모르겠어요. 이 안에서 지금 좀 각축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지금 K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네네. 1말 2초
그러니까 내년 1월 말이나 혹은 2월 초. 2월 초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추석도 아직 안 왔는데 설 명절 즈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논란이 되고 관심을 끌고 있냐면은 전당대회를 정기국회를 진행하는 와중에 할 수 있을 것이냐. 네네네. 그래서 정기국회는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12월 말에 이제 정부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네.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출범 전에는 비대위 한 달만 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내에서는. 네네네. 근데 비대위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는 한두 달 너무 짧다라는 게 좀 컨센서스 같아요. 네. 그런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갈 것이냐 뽑는 일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다. 내년에 뽑는 걸로 갈 것이냐 이게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주호영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국정감사도 있고 정기국회도 있는데 지금 차기 전당대회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과연 좋아하겠느냐. 당권 싸움 하면은 어차피 또 경쟁자들끼리 막 주고받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실증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그러니까 12월 9일에 정기국회 끝나면은 그때부터 전당대회 시작해서 1월 말이나 2월쯤에 새 지도부가 뽑히는 걸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반기를 드는 의원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네네네. 아니 당의 비상상황인데 이거를 해를 넘겨서까지 해소시키지 않고 그냥 비대위로 가자는 거야? 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예를 들었냐면 지난해 봐라. 지난해에도 국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 대선 주자 뽑지 않았냐? 네네네. 경선을 중차대한 그런 선거 경선을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빨리 해서 당 지도부의 리스크, 그러니까 당의 비상상을 해소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비대위가 혁신형 비대위냐 관리형 비대위냐 그러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혁신형 관리 비대위. 그래서 그렇죠. 두 개를 합쳐놨단 말이에요. 네. 야 이게 그런데 임 작가님 예. 1말 2초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풀리면서 또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게 뭐냐면 네. 후보 접수는 그보다 빨리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전당대회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게 1월 말, 네네네네네. 2월 초인 거지. 실제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기간은 지금 뭐 민주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 경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치면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1월 초 전에 적어도 12월 중순 내지 연말까지는 접수가 끝나버립니다. 뭐 8일인가 그런데 그렇죠. 그 전에 접수를 끝낸다.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1말 2초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지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면 당내 이제 당대표 후보군 중에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이 당이 합당하고 나서 좀 안정화되는 데 있어서 당에 이제 착근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최대한 덜 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을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의원들 간의 공부 모임을 주최를 하면서 새 결집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좀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유불리가 작용한다. 그렇습니다. 같이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이 전 이제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과 스킨십이 좋은데 안철수 의원이 정말 바쁘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다 점심 약속이 다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계속 두다가는 이게 상황이 뒤집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일반 인지도가 안철수 의원이 더 높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도 이제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유리한 걸로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인지도 측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당내 의원들하고의 스킨십까지 안철수 의원이 강화를 하게 되면 쉽지 않다는 판단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제 이 고민들이 이 안에 잠재돼 있군요. 자, 빨리 하고 싶은 김기현 의원, 새를 빨리 불려야 하는 안철수 의원. 여기 1월 8일 날 징계 풀리는데 만약 그 당대표 후보 접수를 1월 6일, 7일에 끝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아구를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미 거친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야 이게 근데 이제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는 또 하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를 하나 받았는데 추가로 징계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있습니까? 거리가? 오늘 이제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원래 열리는 목적은 김성원 의원 지난번에 이제 수해복구 현장에 가가지고 실언으로 이제 무리를 빚었던 김성원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지난 주말 동안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특이한 고지를 하나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훼손,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당원을
엄정심의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 이게 딱 이준석 전 대표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 너무 궁금한데 잠깐만 네. 기다리세요. 너무 궁금한 얘기를 지금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정보를 듣고 와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동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더 가서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 사고는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나들목 사이로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또 남사 진이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 서울요금소 부근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량들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에서 화도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이후 내린천 휴게소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내촌에서 인제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를 앞두고는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는 만큼 이 일대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애초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예고된 게 있었죠. 바로 그 폭우 이후에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이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 엄청난 공분을 일으켰어요. 그 피해 상황. 현지도 그랬고 동작구도 그랬고 국민적으로도 그랬고 윤리위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얘기였는데 그렇죠. 근데 윤리위가 아까 묘하게 이야기한 것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설명해 주세요. 라는 이제 그 어떤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당 안팎에서 윤리위원회에 그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그 의견들이 접수가 됐다라고 예.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제 당 밖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당을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불만을 가진 당원들이 윤리위에다가 이준석 대표를 제소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에서 이런 입장을 낸 것 자체가 결국 이준석 대표를 추가 징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논의를 하려면 오늘 뭐 윤리위 소집된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할지 여부를 한 번 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징계 여부를 이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짧게 푸하하하라고 푸하하하 이거 약자가 아니고 웃음소리겠죠? 네, 본인의 이제 웃음소리를 약간 인위적으로 이렇게 써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윤리위의 잣대가 너무 고무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실제로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논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존의 징계를 받고 있는 당원의 경우에는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더 수위가 높게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세게 나가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나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당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처우를 놓고 상당히 좀 고심이 많은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부작용이나 역풍도 있을 텐데. 당 윤리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당내에서는 당연히 비판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던 이 사태에 단초가 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윤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유출 문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과 또 논의가 있어야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건너뛰고 윤석 전 대표에 대해서만 어떤 징계를 플러스 징계를 내린다? 글쎄요. 그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윤핵관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당 전체에 대한 비판인 것인가? 이런 또 수위도 그렇죠. 날카롭게 썰어봐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은 이슈들인 것 같아요. 박 기자님, 이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또 SNS에 거센 발언을 냈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해서 이 성접대 의혹 관련해 가지고요. 윤핵관 측 압력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경찰 수사에?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관련해서 윤핵관 측의 압력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준석 전 대표 그걸 링크했습니다. 그래요? 링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네요. 예상하던 일이지만 증언까지 나오니 황당합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경찰에 압박하는 윤핵관으로 분류하는 특정 국회의원이면 저는 여러 사람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특정한 듯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 게 사실 영부인 팬클럽 회장이었다는 분이 사안마다 언론 플레이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주장을 일방 중계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든 게 최태원 SK 회장을 사면시켜달라고 했다느니 네. 뭐 이런 내용 애초에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 결국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네.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핍박이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면은 경찰 출신의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당신 대표였죠. 네. 대표를 만나러 대표실을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방송에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이철규 의원이 부인하면서 이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제 고소를 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철규 의원이 저를 만나러 대표실 방문한 것까지는 기록이 다 있다. 네네. 근데 다투고 싶은 건 나는 사과에 해당하는 말을 한 게 없다. 그걸 건데 그거는 뭐 김 전 최고를 상대로 주장해 보라.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그런 말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뉘앙스의 얘기를 오늘 한 라디오에서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꾸 뭐랄까요 국민들이 민생과 동떨어진 진위 공방을 자꾸 지켜봐야 돼서 네. 그렇죠. 이거 법적 좀 공방까지 가고 당내에서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면 안 됩니까? 본인들끼리 안타깝습니다. 사적 자리에서 사과를 했네 말았네 하는 네네네. 게 우리가 이제 생중계로 보고 있어야 되는 네.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죠.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뭐 정책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네. 자 하지만 이제 이거죠 경찰에게 정말 뭐 압력을 윤핵관이 넣었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경찰 권력 검찰 권력 얘기하는데 이걸 다 바로 세우겠다고 경찰국도 만들고 또 야당은 반대하고 장악이라고 하고 또 이번 정부의 모토가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고 민망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박 기자님 주말에 네. 쉬지를 못하셨어요. 네. 호남에 다녀오셨어요. 네, 어제 왜죠? 왜 다녀오신 거죠? 어제 광주에 다녀왔는데요. 이 민주당 이 전당대회 그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그럼 토요일은 전북. 전북이었는데 거긴 안 가셨고. 네, 토요일은 안 갔고 어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뜨겁긴 했습니다. 뜨거웠는데 뜨거웠다. 근데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좀 많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뭐 함께 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들렸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결과도 보면 이른바 어대명에서 이제 확대명으로 가는 상황. 친명 지도부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를 봐도 뭐 전북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이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약진을 하고 많은 표를 받았는데요. 네. 지금 어제 이 전남 광주 그 결과까지 다 합쳐서 15개 시도 결과를 쭉 보면 이재명 후보가 78.35%를 네. 권리당원 투표에서 득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박용진 후보는 21.65%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5명이 최고위원이 되는데 1위가 정청래 후보가 26.4%, 고민정 후보 2위인데 23.39%, 3, 4위가 동률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서영교 후보가 10.84, 장경태 후보가 10.84, 박찬대 후보가 9.47%였고 그 뒤로 이제 송갑수 후보가 6위를 차지했는데 그 전에는 좀 뒤쳐져 있었지만 네네. 송갑수 후보가 광주 그렇죠. 지역 의원입니다. 유일하게 호남권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예요. 네, 그래서 어제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6위로 치고 올랐는데 9.09%의 득표율이에요. 그럼 5위 박찬대 의원하고 비슷비슷? 그렇습니다. 0.3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네, 납니다. 네. 그래서 박빙의 승부로 5, 6위권을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만 남은 거죠? 네, 오는 이번 주말. 주말에 일요일에 이번 주말에 결정 나는 거고. 경기 서울이 진행되고 일요일에 이제 대의원 투표 그다음에 여론조사 2차 투표 결과 일반 당원 투표 결과 이런 게 합쳐져서 결과 발표되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네. 참 또 묘한 타이밍 묘한 속보가 임 작가님 윤영찬 의원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윤영찬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직을 사퇴했고 지금 얘기한 아슬아슬한 6위 여차하면 5위로 치고 올라올 송갑석 후보와 단일화했다. 그렇습니다. 효과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이제 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소위 문계, 과거 친문계 대표적인 또 반명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과거 주류 출신이고 대표적인 반명 후보다 보니까 이게 표가 몰리게 되면 최고위원에 입성하는 것
정도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초반 진단이었는데 네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친명계 후보들의 약진이 생각보다 좀 거세고 특히 이제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호남에서도 송갑석 후보한테 이제 밀려서 뭐 득표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버티지 못하고 최고위원직에 네. 이제 도전하는 거 이제 멈추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송갑석 후보를 이제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친문계에 남아 있는 어떤 조직들이 아무래도 이제 송갑석 후보 쪽으로 좀 더 지원을 강화할 것 같은데 네. 수도권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윤영찬 후보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대의원까지 가면 조직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이제 강세가 있기 때문에 뒤집어 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민주당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몇 개가 이제 네. 있었고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안 되겠다 싶은 최종 결론을 내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수도권을 포함해서 이제 대의원들의 표심도 일반 여론조사나 일반 권리당원들의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그렇게 치면 이재명계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기울어진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송갑석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는 연고가 없는지라 박찬대 후보는 또 이제 서울 수도권이 연고지인 네, 그렇죠. 이 의원이고요. 그래서 좀 이 역전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변수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변수는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 오는 주말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에서의 지방 순회 경선. 오늘 많은 보도들을 보면요. 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호남에서만 압승을 했지만 투표율이 워낙 저조해서 이거 보이콧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호남권이 이제 확대명으로 간 거는 맞는데 투표율이 저조해서 호남권이 이제는 좀 민주당에 흥미를 잃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일리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이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 투표율보다 조금 낮은데요. 지금 이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이 35.49%,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권리당원 평균 투표율이 36.4%니까 약간 낮습니다.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난 그 몇 번에 이제 전당대회 때하고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낮은 거고 호남만 낮은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걱정하는 거는 원래 호남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오는데 뜨거웠죠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평균 투표율보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호남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유독 좀 관심이 적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현상을 분석하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호남 유권자 집단은 워낙에 이제 정치화가 잘 되어 있고 정치적 판단을 정무적 판단을 이제 잘하는 투표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경고음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확대명 뭐 이렇게 가면서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재명이냐 아니냐만을 놓고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집권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고음으로도 해석할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예상됐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걸로 구도를 만든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전과 정책이나 이런 걸로 승부를 하지 않고 이런 선거를 만든 민주당 내 의원들의 책임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자,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밖 300m 그 안에서는 이제 이 비방 집회 시위 못하도록 좀 이제 경호처에서 손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김진표 의장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였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좀 좋은 협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훈훈한 얘기 많이 듣길 기대하면서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임경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1165님 태진아의 미안해 오늘 디저트송으로 신청해요. 여야가 서로 사과하고 양보하고 응원하며 어려운 전국 슬기롭게 극복하는 현명함을 기대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한 표 던지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떠나려니 미안해 아름답던 시절 행복했던 추억 이젠 모두 끝이야 추억 속에 앉아 혼자 울지 말고 어서 빨리 일어나 행복 찾아서 꿈을 찾아서 저 멀리 떠나야 해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싫어 나는 너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싫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나는 갈 테야 미안해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작게나마 장사를 해보려 해도 미천이 필요합니다. 미천은 어떤 일을 하는데 바탕이 되는 돈이나 물건, 기술, 재주 따위를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장사 미천이 없다라든지 논밭을 팔아 아들의 교육 미천으로 썼다처럼 표현합니다. 관용구인 미천이 드러나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평소에 숨겨져 있던 제 바탕이나 성격이 표면에 드러나답니다. 지식인으로 거짓 행세한 그는 자기 미천이 드러나지 않도록 말을 삼갔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미천으로 쓰던 돈이나 물건이 다 없어지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도박을 즐기니 그의 미천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처럼 말할 수 있겠죠. 미천과 관련된 표현 가운데 글 미천은 글을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공부한 한학의 영향으로 글 미천이 넉넉하다 같이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말 미천은 말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재료나 말하는 데 들인 노력을 뜻합니다. 괜히 그런 말 했다가는 말 미천도 못 건진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미천은 한몫할 만한 미천이란 뜻으로 일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돈이나 물건 따위를 이룹니다. 한 미천 생기다, 한 미천 잡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불쾌지수가 80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80 이상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데요. 현재 전남, 담양, 경기, 성남, 제주의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올랐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30도, 대전, 제주 31도, 강릉과 광주, 대구는 32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충청, 이남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염주의보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저녁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낮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낮을 텐데요. 비는 오늘 밤 수도권에, 내일은 전국 대부분에 오겠습니다. 저녁부터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늦은 밤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에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권 남부는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하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까지 가끔씩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사이엔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2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등의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중앙경찰학교 여성 졸업생들과 간담회를 별도로 가진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익은 경찰청장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직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수해복구 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빚어 맞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자, 몇 달째 이어져 온 당 내홍이 청년 정치인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죠. 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요,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한 데 이어서 자, 여의도의 2시 청년이다, 10시 청년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 우승자입니다. 1994년생 청년인 임승호 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당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승호입니다. 예, 최근에는 이 학업을 위해서 정치평론을 쉬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다 못해 비상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저의 의견도 그렇고 주변의 의견도 그렇고, 제가 오랜만에 복학을 하러 돌아오니까 다들 하는 말이 네. 어떻게 된 거냐를 먼저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제 주변의 분들도 많았는데 도대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것들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궁금해들 한다. 자, 집권 여당의 당내 갈등이 이제 청년 정치인들 간의 갈등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연일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던 이준석 전 대표를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판을 하면서 갈등이 촉발됐죠. 두 분이 이전에는 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 장 이사장이 이렇게 나서게 된 배경 뭘로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을 비판하는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장해찬 이사장이 그 이후에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면 본인은 친윤이라고 강조를 하시던데 사실 보통 국민들 많이 아시겠지만 진짜로 윤핵관으로 지목되는 분들을 보면 윤핵관이냐라는 질문에 부정을 하거나 질문을 좀 불쾌해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본인이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친윤 호소인에 가까우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해찬 이사장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와중에 본인은 이제 친윤 호소인으로서 좀 친윤으로 승격을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좀 깃발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다. 자, 친윤 호소인, 친윤으로 불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요것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구분을 했죠. 자,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 문자 유출, 거기 이어서 지금 비대위까지 출범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자동 해임된 상황입니다만 가처분 신청에 나섰잖아요. 예.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좀 센 발언을 이어가는 게 당에 피해를 준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이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제 언변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기존에도 호불호가 있다라는 평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다만 당에 피해를 준다라는 지적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에 피해를 준 행위는 되돌아가면 윤리 징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훨씬 더 이를 능가하는 경악스러운 어떤 비대위 전환 과정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당 구성원들이 스스로에게 자해를 하는 상황인 거지,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흔히 말하는 내부 총질을 통해서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자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자, 장해찬 이사장의 표현을 빌려보면 평범한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자립의 문제를 경험한 적 없는 여의도 두시 청년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되신 셈 아닌가 싶어요. 예.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일단 지금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여의도에 두시에 있고 싶어도 못 있는 몸이라서 여의도 두시 청년은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의도 10시 청년이라는 표현을 장예찬 이사장에 붙여드렸는데 사실 10시에 뭐 여의도에 있든 2시에 여의도에 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네. 사람이 여의도에서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논리를 구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예찬 이사장이 해당 어떤 게시글을 보면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뭐 재산 신고 내역을 갑자기 거론을 한다든지 네네네. 또 토론 배틀을 선발된 대변인들에 대해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식의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얘기들은 뭐 편하게 얘기하는 술자리에서도 얘기를 하면 지탄받는 그런 얘기인데 당당하게 이제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본인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게 이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의도 예. 2시 청년은 뭐고 또 여의도 10시 청년. 이건 임 전 대변인이 장 이사장에게 직격하신 건데 이 2시 청년, 10시 청년의 차이가 뭡니까?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의도 2시 청년이 나온 게 이제 평일 여의도 2시에 이제 당의 행사에 올 수 있는 청년분들이 얼마나 있겠냐. 그래서 그런 청년 정치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장해찬 이사장이 그것을 들고 와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인신공격용 도구로 쓰시길래 네. 제가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도 그러면 아침 10시에 여의도의 소통관에서 네네.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0시에서 거기 있든 2시에 거기 있든 그런 인신공격을 하게 된다면 장해찬 이사장 스스로는 자유로울까요? 라는 의문을 던진 겁니다. 네네. 뭐 2시 청년 어찌 보면 취업과 직장 이런 거 상관없이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한량 같은 청년이다 이런 이제 비판인 것 같고 10시 청년도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장해찬 이사장이 그 시간에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 착안을 하신 거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장해찬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청년 지형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윤석열 정부의 애정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 자, 이준석 편이냐 아니냐가 전부인 강성 팬덤이 청년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 팬덤 정치 비판은 최근에 민주당에서 많았는데 말이죠.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거는 실상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예전에 진박감별사라고 해서 당에 해악을 상당히 끼쳤다라는 평가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새롭게 이제 애정감별사 내지는 친윤감별사가 나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강성 팬덤이 뭐 청년 정치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근거를 보면 커뮤니티에 올라온 본인의 댓글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상처를 입었으니 이런 팬덤 정치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면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경선 당시에 직접 언급하시고 장해찬 이사장이 작년쯤이었나요? 직접 인증을 한 갤러리가 있습니다. 네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보시면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본인이 지목한 친이준석계 정치인들 이름 쳐보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라는 것은 어떤 악플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가서 본인 인증하시고 내지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뭐 민주당처럼 개딸 이런 어떤 특수 명칭을 붙여가지고 본인들끼리 부응해하는 것을 명칭하는 것이지 악플 유무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찌 보면 서로 다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장해찬 이사장도 비슷하다. 이런 비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은 이 임 전 대변인 지금 잠깐 언급해 주신 뭐 커뮤니티 윤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이나 장해찬 이사장 당시에 또 TF 청년 단장도 했었는데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장 이사장이 확인을 하진 않는 이상 모르는 영역이지만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배후에 있다라고 하면은 흔히들 권력자를 생각하실 텐데 제가 아무리 지금 윤핵관들이나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고 치더라도 제가 만약에 그분들이라면 아무리 정무적 판단이 떨어져도 장해찬 이사장을 어떤 대체제로 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정무적 판단 능력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장해찬 이사장이 어떤 뭐 윤핵관 이런 분들의 배우라기보다는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떤 잘한다 이런 얘기들 듣고 네. 혼자 이제 기자회견을 잡으셔가지고 깃발을 든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거 흔히 정치권에서 자가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네, 같은 의미입니다. 예. 좀 윤핵관 내지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설마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공방이 거세지다 보니까요. 저희가 일부에서 다뤘는데 당 윤리위가 나섰어요. 네. 당의 위신 훼손과 타인에 대한 모욕, 계파 갈등 조장 행위는 엄정하게 심의하겠다. 이런 경고가 사실상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 동의하세요? 근데 저는 윤리의 그 성명만 봤을 때는 계파 갈등 조장 행위는 지금 장해찬 이사장 같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계속해서 친이준석계 청년 정치인이 있다. 친이준석계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런 게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문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장해찬 이사장 같은 분들이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윤리의 최근 태도를 봤을 때는 그냥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또 윤리위가 열린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네네.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네. 하지만 임 전 대변인의 입장은 그런 이제 명분이라면 오히려 장해찬 이사장도 거기에 참가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건 당연하죠. 당내에서도 시끌시끌 계파 갈등도 있고 한데요. 결국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어떻게 통합하고 극복해내느냐. 이게 국민들이 기대하고 지켜보는 걸 텐데. 자, 지금 이 내홍 어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어떤 수습책을 좀 제안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의 원인을 보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부터 시작을 해서 문자 파동, 그 이후에 비대위 전환이 사실 그것의 시발점이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당내 구성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만 자중자애 내지는 선당 후사를 하면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원인 분석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으므로 스스로 자각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게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때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이제 들여다봐야 풀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어제 취임 104일 만에 첫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정 쇄신을 좀 끌어낼 개편이라고 보시는지 현 정권을 창출해낸 청년 중에 한 분이시니까요. 정부 측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 측근들과 다른 목소리들이 과연 대통령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밖에 있는 모습들이 청와대만 이전한다고 이것이 피드백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대통령실 밖으로 나오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학업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장해찬 이사장이 저희 프로에 종종 나오시거든요. 그때 한번 같이 나와서 이건 정말 설전이라기보다는 보수 청년들을 위한 토론 한번 해주시죠. 저는 언제든지 장해찬 이사장님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쪽은 허락을 받았고요. 또 한쪽의 의견도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시그널의 클래스가 다르죠. 바로 이 코너입니다. 일석이조.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또 재미까지 동시에 잡는 코너입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이름을 딴 일석이조.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냥 이 코너가 최고예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끄떡끄떡 긍정을 하시면서 역시 내가 최고지 이런 느낌으로. 자, 시작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4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비서실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자,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지난 17일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겠다. 시간이 좀 걸린다 얘기했는데 바로 주말에 나왔어요. 그 결과로 보면 될지. 자, 대대적인 인적 쇄신 아닙니다. 소폭 개편. 자, 홍보 라인, 정무 라인, 그리고 이제 정책 기획, 보강.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쇄신이라는 의미보다는 보강인 것 같아요. 보강. 그동안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함으로써 정책 혼선이 있었다 이런 네네.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만호세 입법이라든지 또 주 그 52시간이라든지 아무리 그 부처 중심의 책임장관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의 핵심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네네. 되고 상호 충돌이나 어떤 정합성 이런 문제를 늘 검토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정책실을 없앤 게 저는 패착이었다고 보고 그걸 보완한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홍보 라인에 손을 댔는데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난맥상으로 지적됐던 게 혹은 국정 난맥상으로 지적됐던 게 과연 홍보 때문인가. 그래서 그거는 원인과 처방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보면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통령은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도 무리가 없는데 이게 국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다소는 이제 정무적인 기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완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꿈이 좋아야 해몽도 좋죠. 네네. 꿈이 나쁜데 어떻게 해몽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자들한테 뭘 좋게 설명을 하려도 원재료가 좋지 않으면은 네. 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윤핵관이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까이 지켜봐서 잘한다고 하는 이제 김은혜 의원을 돌려막기 인사했으나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지금 재밌습니다. 간판과 메뉴판을 예쁘게 바꿔도 음식점의 식재료와 맛이 좋아야 한다. 본질이 중요하다. 자, 김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예, 주방장을 바꿔야 되는데 윤석열 주방장을 못 바꾸니까 주인장이죠. 주인장. 예. 오너가 뭐 바꿀 수는 없죠. 5년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집으로 성공한 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예. 사람이 갑자기 특히 이제 한 50, 60 되신 분들이 바뀌면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갈 때가 됐나?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지? 아유, 그런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고집으로 성공했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끝까지 수사해야 된 데다 좌천했다가 추용 갈등 기타 등등. 네네. 저는 여기에서도 고집이 느껴집니다. 네. 내가 너희들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사람은 아니야. 이 고집이 살짝 느껴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저는 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홍보 전문가예요. 이분이 대변인이라는 직함만 본인 얘기로 제가 저번에 한번 같이 들었는데 한 7, 8번 했대요. 왜냐면은 뭐 당 대변인 무슨 인수위 대변인 벌써 뭐 MB정부 때부터. MB정부 때는 대변인 했고 이번에 홍보수석이거든요. 네. 근데 대변인 역할도 사실상 할 거라고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강인선 대변인에 대한 평가가 좋지가 않고요. 이 기자 출신들이 기자물이 덜 빠진 채로 홍보 라인을 하면은 상당히 잡음들이 많이 나요. 대부분 다 기자 출신이 가시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기자물을 빨리 빼야 되거든요. 근데 강인선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상당히 싫어했대요. 예, 너무 고압적이고 선배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김은혜 홍보수석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할 거예요. 유연성이 있죠. 그 김은혜 의원이 이제 정무적으로 좀 유연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수는 뭐 초선밖에 안 되지만 네네. 과거에 이제 대변인직을 당에서고 청와대에서고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사를 보면서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정현 홍보수석 모델이 떠올랐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비서실장 포함해 수석들 며칠 교체를 하면서 원래 정무수석이었던 네, 맞아요. 이정현 의원을 홍보수석으로. 홍보수석으로. 그 전에 이제 대변인이 미국 가서 사고 쳤잖아요. 큰 사고를 친 이후에 기억납니다. 대변인이 있었어요. 김행 대변인이 있었는데 여성 남성 대변인이 있었죠. 근데 사실상 백브리핑까지 거의 다 홍보수석이 도맡아서 한 6개월 정도 그립을 세게 잡고 나서 그다음에 후임 대변인을 임명했던 그 프로세스가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김은혜 홍보수석을
임명한 그 배경에는 이제 그 모델을 좀 참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까지 한동안 하겠다. 네. 그리고 강인선 대변인은 지금은 어쨌든 아직 뭐 새로운 발령이 안 났는데 뭐 일각에서는 외신 대변인으로 이동할 거다. 네네네. 이런 설도 나와요. 그렇죠.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후임 대변인이 임명되고 이른바 청와대 이제 공보 메시지 특히 이제 기자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그 측면의 홍보가 안정될 때까지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립을 세게 잡는 네. 그런 모델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정현 홍보수석 모델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고 또 유연성도 있고 능력도 있다. 분명히 홍보에선 잘할 것이다. 근데 이정현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그때 세월호 때 또 좀 이제 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KBS 네.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외압 보도 전문 채널도 있었고요. 예,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그런데 과유불급이었던 거죠, 그게. 네네. 예, 과유불급인 건 맞는데 정말 지금 태풍이 지금 윈터 이스 커밍 태풍이 지금 뭐 예고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이제 채널 관련해서는 지금 정치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없애는 거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추정키로는 정치 얘기를 많이 해봤자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약간의 우회적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언론 탄압을 시작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뭐 제가 공식적으로 어느 채널이다 어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방식으로 지금 다시 회귀하려는 거 아니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정치 토론이 제일 많은 건 이른바 종합편성 채널 뭐 이런 쪽들인데. 예, 뭐 그쪽에 조금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지지율의 하락 원인을 이를테면 홍보에서 아까 전에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잘못해서 아니면은 좌편향 방송들, 좌편향 인사들, 뭐 박원석 의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좌편향이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너무 오른쪽으로 현저히 기울어져 빨리 있는 지금 보수라고 주장하세요. 어떻게 제가 좌편향입니까? 보수에서 조금 좋아하시더라고요.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진보다. 좌편향 아니다. 자, 이제 지금 뭐 이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김준일 대표가 전해주셨는데 김준일 대표님이 지금 정치평론으로 제일 잘 나갔는데 방송에서. 그럼 앞으로 이제 연예인 얘기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진짜 보수가 인정하는 중도 인사입니다. 서로 중도라고. 다 중도래. 진정한 중도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가치농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중도라 그러고 저는 좌편향이라고. 않는 기계적 중립. 아니요. 좌로도 우로도 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인정해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기계적 중립이에요. 기계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기계적 중립이에요. 자, 진정한 중도 방송 일석이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김은혜 지금 뭐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청문회는 없잖아요. 그냥 임명하면 되는데. 임명했죠, 이미. 네, 임명했고. 그럼 이제 수석인데 이 경기도지사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리스크가 떴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선관위가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은 대부분 기소를 합니다, 검찰이. 그리고 그때 제가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투표장에 방이 붙었어요. 이런 사실로 인해서 선관위에 고발 의뢰됐다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기소까지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리스크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홍보수석이 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로 인해서 즉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곧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국정에 부담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대통령한테도 정무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홍보수로 굳이 기용했어야 하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사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이고 두 번째로는 핵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공입니다. 근데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핵관 그룹에 해당이 되는데 경기지사 선거 끝나고 가뜩이나 이제 수사 부담까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것도 역시 너무 인재풀을 좁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한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인재풀이 좁다 이런 비판이.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사퇴하니까 자, 내각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개편해야 된다. 근데 주말에 대통령실 이제 소폭이지만 개편이 나왔어요. 나름 의미가 있다. 기능 보강 차원이지만 그랬고. 근데 이번엔 또 이제 내각 얘기가 나옵니다. 장관 자리가 비어 있어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나경원 전 의원. 또 여기에다가 이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지금 나승일 교수 이런 이름들이 언론 보도로 나오는데 자, 요거 좀
교통정리로 올바른 방향이다 보십니까? 올바른 방향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겠다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3달이 넘었는데 10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공석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고 교육부 장관은 대혼돈을 일으키고 사퇴를 했을지언정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가 사퇴를 했죠. 뭐 이제 교육 정책을 대혼돈을 일으켰지만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나? 이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코로나 와중에. 이 코로나 와중에. 그리고 근데 지금 정치인을 임명하는 효과는 있어요. 정무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코로나가 이제 보건 쪽도 있지만 복지 쪽에 지금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회적 갈등 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핵심 과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인이 맡는 게 나쁘지는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그런 거는 잘하거든요. 어쨌든 의견 조율하고 청취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교통정리도 하는 동시에 그것도 같이 노린 거 아니냐.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7월 달에 보건복지학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달에. 예. 그러니까 준비된 인재. 포석입니까? 예. 물론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아들이 이를테면은 그 논문 관련해서 했는데 그 논문이 그 서울대에서 의대에서 그 사무실이 아니라 그 연구실을 빌린 것에 대해서도 불법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서울대에서 이미 기여도가 낮은데 저자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적격 인사로 특히 진보 쪽에서는 많이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부 장관도 비어 있지만 그보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쪽으로 이제 낙점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문제는 나경원 전 의원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난번 전당대회도 그랬고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만 당권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자, 박 의원님 정치권에서 보시기에 복지부 장관 받을까요?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받을 거다. 당권 유력 주자이긴 합니다만 막상 이게 이제 당선 가능성을 보면 여전히 미지수거든요. 지난번에도 어쨌든 초반에는 여론조사나 또 당원들 의견을 조회했을 때 상당히 선두권에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부상하면서 낙마했었고 그리고 이 서울시장 이 재보궐선거 경선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원내대표 할 때 그 빠루 이미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강성 지지층한테는 일정하게 호응을 받지만 보수 여전사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게 어쨌든 전당대회 룰을 보면 30%는 국민 여론조사예요. 거기서 이제 점수를 못 얻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취임식에도 초대를 못 받았다 이래가지고 본인도 상당히 불만이 있었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괜찮습니다. 현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핵심 개혁 중에 하나인 연금개혁을 맡는 주무장관이고 연금개혁을 뭐 어느 정도 추진해서 성과를 낸다면 그건 또 역사적인 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안이 오면 저는 욕심을 낼 거라고 보고 앞서 이제 김준일 대표 얘기했듯이 정치인 장관을 기용하는 건 전 지금 시점에 괜찮다고 봐요. 그동안에 뭐 학자 출신이라든지 늘공 출신이라든지 특히 학자 출신 기용했다가 실패를 거듭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이미 4선을 했고 또 상임위원장도 경험했고 또 보건복지 의원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무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을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질과 도덕성의 논란이 청문회에서 불거지지 않는 한 나쁠 게 없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진짜 윤심이 여기에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하마평만 띄워보는 거냐 이건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조만간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이 국회의장단과 대통령이 만찬을 했던 사실이 주말에 보도가 됐고요. 거기서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하는 얘기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인근 경호가 강화가 됐습니다. 거리도 많이 늘었고요. 자, 국회의장이 직접 건의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런 모양새인데 그런데 지난 6월에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에서 아니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도 허가가 되는 판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좀 사저 집회를 허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또 여기 있던 이제 좀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뭐 저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이런 보도도 최근에 있는데 좀 생각이 박 의원님
그러면 윤 대통령 생각이 좀 바뀐 겁니까? 조금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일종의 이제 뭐 협치의 신호탄이냐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뭔가 좀 이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는 같아요. 뭐 국회의장의 그런 강력한 제안도 있었고 저는 그 양산 사저 경계 범위를 300m로 확대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300m로 확대했다 그래서 집회 시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막 과한 욕설이라든지 명예훼손성 표현이라든지 또 위협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300m 구간 내에서는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역설적으로 300m 바깥에서는 행동이 더 극렬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데시벨을 더 높인다든지 뭐 그런 어떤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문제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지금 야당과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운데 거기에 뭔가 좀 이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메시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에요. 자, 어쨌든 이게 그러면은 좀 윤석열 대통령, 현 대통령의 전임 정부에 대한 좀 화해 제스처로 볼 수 있겠는가 포함하여 쇄신이냐 아니냐는 오늘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소폭 인적 개편 이런 문제 등등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반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약간 있겠죠. 약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소폭으로 조금씩 올라요. 1, 2%포인트씩. 소폭 반등. 소폭 반등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 테크니컬 리바운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과하게.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과하게 주식시장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네. 과하게 많이 떨어졌을 때 이거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오르는 거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 지금 최근에 그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디가 올랐느냐 보면은 70대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네네. 60대, 70대가 지지층이죠. 올랐어요. 지지층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집한다. 우리가 너무 윤석열 많이 때렸어. 그만 때리자라고 하면서 네, 이제 보호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맞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도층에서 올랐느냐 네네. 그거 아니거든요. 20대는 지금 최악의 20대 특히.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올릴 것이 여기에서 이제 아직도 지금 부정평가가 2배 이상이거든요. 네네네. 이건 갈 길이 멀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착각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대선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세대 포위론을 만들어서 아슬아슬 이겼는데 지금 젊은 층이 떠나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했고요. 전통적인 지지층은 다시 결집하는 것이다라는 또 지금 해석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을 향해서 거침없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오늘 윤리회 회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녁 6시. 그런데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도 계속 지금 관측이 되고 있어서 하리라고 보십니까? 뭐 그런 관측은 있습니다만 윤리위는 자체적으로 징계안을 만들어서 심사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위에 어떤 그 회부가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징계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게 징계위에 회부가 되면은 그 윤리심사를 하는 거지.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징계 안건을 상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관측은 나오고 이양희 위원장이 지난주에 일종의 이제 구두 경고를 했잖아요. 네네. 정치적 입장을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게 이제 과도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상한 책임을 묻겠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걸로 보이고. 네네. 그러나 아직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위한 누군가가 징계 심의를 요구했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당장 오늘 열리는 윤리위에서 그 안건을 다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경찰 수사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별로 진척은 없는 것 같고 이른바 이제 그 접대 대가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알선수재까지 다 묶어서 포괄일죄로 이걸 의율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데 법률가들 중에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 각각의 접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포괄일죄가 되는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수사와 같은 방식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또 다른 그 윤리위 징계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상황을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이런 거죠. 지금도 시끄러운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당내에서 많지만 또 이 전통 지지층은 재결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 대표에 대한 징계가 옳았느냐 그렇느냐 뭐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예. 추가 징계를 하면 또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SNS에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런 또 글을 올리고 링크도 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기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 징계 명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윤리위원회 팩트체크부터 말씀을 드리면 팩트체크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당헌의 23조에 보면은 징계 절차 개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회부하거나 아니면은 윤리위원회 제적의혹 3분의 1 이상이 요구에 의하면은 윤리위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을 징계해 달라는 요청이 윤리위원회에 빗받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나 뭐 윤핵관 지지자나 아니면 당의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경고인데 이양희 위원장이 경고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윤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윤리위에서 판단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정무적인 기능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거는 최고위원회의나 예를 들면은 당대표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윤리위는 기능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게 해당되느냐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상당한 월권이죠. 그럼 이게 배후에 누구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징계를 한다. 그러면 죽도록 싸워보자라는 거죠. 죽도록 싸워보자. 왜냐하면은 이 명분은 그럴 거예요.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한다라고 안건을 회부가 해야 돼. 만약에 징계가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권성동 징계해달라. 당원 문자 파동 일으키고 뭐 뭔가 사고는 다친 거. 대통령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 써가지고 당의 혼란이 이렇게 대통령 징계해달라. 온갖 거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맞는 방식이냐. 경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 신청 인용이 나올 때까지 윤리위도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거는 지지하고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월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지금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팩트체크 로 지금처럼 이제 김준일 대표님의 관측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다 왜 벌어진 것이냐. 결국은 좀 당권을 새로 세워서 가자는 과정이었잖아요. 비대위가 출범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 조기 전되냐. 한 2달 후에 하는 거냐.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딱 들어서니까 아유 그렇게 안 돼요. 6개월 이상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말 2초 내년 겨울 초 얘기를 했고 김기현 의원 등은 무슨 얘기냐 빨리 해야지. 어떻게 보세요? 언제 열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거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이 그동안에 쭉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붙여온 게 있는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국회 때 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조금 늦으면 늦을수록 좋겠다. 근데 양쪽 다 공의 이해관계가 같은 거는 이준석이 다시 출마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이준석 대표 징계 풀리기 전에 후보 등록은 시작할 거예요. 저는 아마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군다나 첫 임기에 대통령 임기 첫 해를 맞는 국정감사는 여당이 방어해야 될 게 많아요. 게다가 국회 의석 구조가 뭐 여당이 압도적인 모르겠는데 여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강력한 어쨌든 당대표가 들어서요. 8월 28일이면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당이 전당대회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부를 방어해야 될 그런 역할을 포기한다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좀 곤란해 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1월 초 혹은 2월 초쯤에 할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후보 등록은 12월 달에 시작할 거다. 이준석이 출마하면 안 되기 때문에. 1월 8일 전에 끝낼 거다. 자, 그럼 김 대표님 딱 세 음절로 대답해 주세요. 국민의힘 새 대표는 누굽니까? 새 대표. 윤핵관. 아니 만약 어대안 이렇게 되더라도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네네네. 윤석열 핵심 관계자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네. 그 당사자가 예를 들면 뭐 장제원 의원이 뭐 당대표로 나오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 2년 뒤에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개입 안 한다라고 선을 긋겠지만은 네. 그 부분이 초유의 관심사기 때문에 윤핵관, 유사 윤핵관 아니면 네. 윤핵관 호소인 뭐 호칭은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좋아요. 가고 있죠. 자, 민주당 전당대회는 참 흥행이 안 됩니다.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하지 그냥 맙시다. 그냥 뭐 어대명에서 확대명 그리고 이제 이 주말마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표가.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은 호남에서 치러진 전당대회 경선에서 이게 득표율, 참여율의 문제가 아니라 투표율, 이게 참여율이죠. 경선 참여율. 이게 좀 호남 민심의 적신호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전남북 합쳐서 한 35% 정도 네네. 투표율이 나왔는데 과거의 전당대회 때 투표율에 비하면 낮긴 낮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때 호남 전체 평균 투표율이 한 41%. 예. 송영길 대표가 될 때 42%니까 그보다 한 5, 6% 낮은 건 맞는데 눈에 두드러지게 이례적으로 낮은 거냐. 그거는 또 아닐 수 있다 이런 네네. 분석도 나오고 가장 큰 이유는 어대명 확대명 때문이에요. 이게 전당대회가 지금 가뜩이나 흥행이 안 되는 데다가 결과가 뻔히 예측되니까 이변이 별로 없다. 투표 의지가 안 생기는 게 첫 번째 안 가도 원인. 그대로 되겠지. 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패배 이후에 호남의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 전통적인 유권자들이 별로 신이 안 나요. 일단 대선 진 것도 어쨌든 마땅치 않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소남이 완전히 소외됐지 않습니까? 네. 인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민주당을 쳐다보니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그거에 잘 대응할 것 같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일종의 이제 명분 없는 정치. 그러니까 호남은 전통적으로 명분을 중시하고 네. 일종의 이제 가치 투표 또 네. 전략적인 선택 그렇죠. 이런 것을 굉장히 해왔는데 신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투표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수도권으로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수도권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냐를 저희가 좀 살펴본다면 네. 호남 유권자들의 그런 이번에 이제 저조한 투표율이 왜냐하면 수도권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호남 출향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거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제 수도권까지 오는 주말 지켜보고. 자, 그럼 김유일 대표님 네. 끝으로 요거 하나 좀 분석해 주세요. 이 광주 전남을 비롯해서 뭐 전북까지 호남 이낙연 전 대표의 텃밭 이렇게 불려왔는데 지금 윤영찬 이 최고위원 후보가 윤영찬 의원이 가장 좀 뚜렷한 반명 구도면서 낙연계란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좀 저 표를 못 얻었는가를 가지고 그럼 이낙연계가 완전히 힘을 잃은 것이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낙연계는 힘을 잃었죠. 네. 뭐 이런 거는 팩트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재기 가능성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 공간이 열리긴 열릴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송갑석 후보가 뭐 비명으로 네네네네.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재명 어차피 당대표고 그러면은 지리멸렬한 국민의힘과 비교돼서 얼마나 쇄신을 하는 그리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일 것이냐 안 보일 것이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은 민주당이 앞선 것도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지금 뒤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못하면은 민주당이 하는 게 없어 보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뒤지겠습니까? 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진짜 기득권 정당으로 비춰져요 지금. 여야 없이 모두 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도다. 균형을 잡는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일석이조는요. 민주당 전대가 끝난 직후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두 분이 또 어떤 해석을 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죠. 오늘 월요일. 자,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전통의 건강 간식입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의 마지막 코너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평론가님은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우리나라도 남부지방 폭염, 가뭄
심각해요. 네. 중부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2의 장마 이게 비가 많이 뿌렸습니다만, 근데 지금 유럽을 보니까 라인강이 메말랐다. 네. 이게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이 독일 라인강의 수심이 통상적으로 3m에서 6m 정도래요. 네. 그런데 이 상류 쪽 강 가장자리는 이미 육지로 변해버려가지고 뭐 양들이 풀을 뜯고 있다. 아이고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라인강은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을 가로지르는 1233km의 네네. 긴 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그냥 강이 아니라 사실은 유럽 물류의 중심입니다. 매일 6,900여 척의 배와 1,000만 톤의 화물이 오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화물을 실은 바지선이 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심이 1.5m는 돼야 네네.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바지선에 화물을 실게 되면은 배가 아무래도 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화물량 자체가 줄고요. 그다음에 또 원래 폭이 넓은 곳은 400m까지도 되는데 네. 지금 가장자리부터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폭 자체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갈 수 있는 배들이 예를 들면 뭐 양쪽으로 오갔다 이러면 지금은 한쪽밖에 못 오가는 거예요. 편도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물동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운송 요금은 5배가 오르고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지금 500년 만에 가뭄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네. 프랑스는요. 비가 오지 않아서 소들에게 먹일 풀이 없어서 치즈 생산을 중단하는 아이고. 정대미문의 사태가 발생을 네네.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핵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네네. 70% 이상이 핵발전으로 이루어지는데 냉각수가 부족해서 아이고. 이 핵발전소 절반이 멈춰 있는 상태고요. 또 노르웨이는 전력의 90%를 수력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저수지 수위가 1996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서 지금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강폭이 줄어들고 수심은 낮아지고 물동량에 문제가 생겼고 목초지가 없어져서 양이 뜯을 풀이 없고 아니 원자력 발전소는 뭐 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뭐 부족하다 하면 모르겠지만 냉각수가 없어서 수력 발전도 멈추고 있다. 야, 이게 매일 머리 감지 말고 샤워도 5분만 하시오 이런 권고까지 정부 국가가 내리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가뭄으로 저수지나 강이 마르면서 물에 잠겨있던 유물들이 드러났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달 초에 그 스페인 서부 한 저수지에서는 네. 스페인판 스톤헨지, 과달페랄의 고인돌로 불리는 유적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대 1.8m 높이의 커다란 바위 150여 개가 원형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7,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이 1926년 독일 고고학자가 최초로 발견을 했지만 1963년 프랑코 독재 정권 치하에서 이 댐이 만들어지면서 침수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 저수지가 저수량이 지금 28%로 줄었대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유적이 드러난 거고요. 또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역에서는 올 봄부터 이 1949년 저수지 건설로 침수됐던 기원 후 69년에서 79년에 건설된 로마의 요새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고 이건 뭐 이탈리아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포강의 수위가 7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북서부에서는 고대 마을의 유적, 또 롬바르디아 오글리오 강에서는 청동기 시절 목재 건축물의 토대, 로마 티베르 강에서는 네로 황제가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 유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탈리아 포강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침몰한 화물선과 나치 군용차도 발견이 됐고요. 세르비아의 항구 도시 프라우보 인근 다뉴브 강에서는 이 2차 대전 때 탄약과 폭발물이 실린 채로 침몰한 독일 군함 20여 척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고대 유적부터 20세기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의 참상까지도 그대로 물이 마르니까 드러났다. 네. 이게 좀,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이러다 바다가 줄어들면 아틀란티스가 지금 보일 판이네요. 진짜 그것도, 예. 우리나라도 한강이 뭐 이렇게 마르면 그럼 이게 6.25의 흔적이 있단 말인가? 고대 유적이 드러나나? 궁금한데. 네. 자, 평상시 강 아래 이런 전쟁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전 좀 무서워요.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프리카도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그럼 아프리카는 안 그래도 지금 이 식량난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근, 식량난 심각해지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면은 볼록
뾰족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프리카의 뿔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소말리아 하면 항상 해적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쪽이거든요. 네네.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그 지역이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고 있는데 우기에는 사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지난 4번의 우기 동안 전혀 비가 오지 않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수백만 마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당연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0만 명이 본인들이 살던 곳을 버리고 식량과 물을 찾아 떠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UN 세계 식량 계획은 이 아프리카 뿔 지역의 3개 나라에서 2,200만 명이 기아 위기에 직면을 했고 문제는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거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올 초에 몇 개월 전에 이제 이미 가뭄과 기근에 대해서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1,300만 명이 기근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1,000만 명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유엔 측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거였거든요. 근데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500만 명이 지금 극심한 기아에 직면을 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6개월 동안 5,58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2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고요. 다른 나라에도 구호를 촉구하고 있는데 관심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요새 TV 광고 홍보를 보면 글로벌 구호단체들이 계속 아프리카 난민 지원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깡마른 장면을 보면 막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근데 더 많아지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고 구호는 오히려 뜸해지고 있다. 좀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우디가 보죠. 사우디 하면 여성 인권 문제가 늘 최악이죠. 최악. 뭐 운전면허를 최근에 따기 시작했다. 뭐 이제 축구장에 뭐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그게 뉴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 인권 운동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저 깜짝 놀랐어요.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사우디의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한 살마 알 쉐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우디 법원이 공공질서를 해치고 반테러법상 범죄자를 지원했다. 이러면서 징역 3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분 영국 리즈대 박사 과정인데요. 1심에서 사실 6년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아니 내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걸로 6년을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항소를 했습니다. 괘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34년으로 늘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이 집행되고 난 이후 34년 후에도 34년간 출국 금지, 휴대폰 압수, 트위터 계정 영구 폐쇄도 함께 명령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살마가 몇 차례 사우디의 개혁을 요구하고 또 현재 복역 중인 활동가와 성직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트윗하거나 재트윗한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여성 인권 최악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사우디는 모든 여성이 일단 공공장소에 나가려면 남성을 같이 동반해야 돼요. 근데 보통 그 가족이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남성이 이 여성의 모든 행동과 권리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 문평론가님은 사우디에 사셨으면 종신형 아니에요? 저는 살아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섬찟한 생각이 드는데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이렇게 34년 중형 이건 좀 황당한데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인권 단체들은 뭐 사우디 뭐 그동안 여성의 권리 신장하고 개혁하고 있다 이렇게 광고는 했지만 이번 판결로 사우디 상황 더 악화하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다. 이렇게 일제히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우디가 이 테러 방지법을 너무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우려하면서 이 살마의 석방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는 유럽 사우디 인권기구는 사우디가 개혁과 사회관계망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SNS 많이 하는데 이걸 테러와 동일시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최근 미국 전역에서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노린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틱톡 하시는 분도 혹시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기아보이즈라는 그 챌린지가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차량의 절도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로 훔친 차량을 자랑하는 놀이가 유행 중인데 그 자동차 키를 꽂는 곳에 플라스틱 커버를 벗겨낸 뒤에 USB 충전기를 이용해서 몇 초 만에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훔친 차량을 놀이기구처럼 타면서 고개 운전을 한 뒤에 길거리에 내버려 두는 것을 알려졌는데 네. 문제는 이 챌린지의 주요 대상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예. 특히 이 2021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기아차와 현대차 가운데 푸시 스타트 버튼이라고 해서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차주들도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자, 물론 지금 차량은 개선이 됐겠습니다만 구모델이 이런 또 타깃이 된 것 같네요. 자, 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간식 받으실 분은요. 9555-0419-4025-0417-0354님입니다.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